말도 안 돼. 우리 동네가 강제 이주라니. 북한 최고 지도자 경호 임무에 선발된 23 특수부대 병사가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극비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계획, 핵무기 배치도,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를 포함한 10만 명 강제 이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온 평범한 병사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과연 그는 왜 조국과 부모님을 두고 떠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23살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 병사였죠. 평양시 대성구역 용성동,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동네는 평양 외곽이라 배급도 불규칙했고 장마당에서 어머니가 장사하셔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버지는 국영공장 노동자셨습니다. 56살이 되도록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셨죠.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허리는 점점 굽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53, 협동농장에서 일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지신 후로는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파셨는데 하루 종일 서 계셔서 다리가 많이 아프셨죠. 저는 18살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군대 가는 날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태준아,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것만이 어미 소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지신 걸 저는 봤습니다. 군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사상 교육받고 또 훈련하고 배는 늘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복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태준 동무는 사상이 투철하고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드디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8월 부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태준 동무 축하한다. 자네가 최고 지도자 동지의 해외 순방 경호 임무에 선발되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살 평범한 병사인 제가 최고 지도자님을 모시는 임무를 맡다니요. 바로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같은 건 쓸 수 없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러시아 방문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키워주신 아들이 이렇게 나라에 보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보였거든요. 이 임무를 잘 수행하면 당원이 될 수 있고 전역 후에는 좋은 직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평양 시내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 허리 아픈 것도 참으시며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꼭 효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료 병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복받았다. 우리는 전역할 때까지 막사 청소나 하다 나갈 텐데 너는 벌써 이런 큰 임무를 맡다니. 저는 그저 성실하게 복무한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님을 모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꿈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으니까요. 그 시작은 바로 러시아행 특별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였습니다. 2024년 9월 초 저는 평양역에서 특별열차에 올랐습니다. 최고 지도자 리성준 동지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 그 안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3살 평양 외곽 출신의 평범한 병사가 말이죠. 열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부모님께 누가 되면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기차는 나진을 거쳐 러시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생애 처음 외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더 크고 도로가 더 넓었습니다. 러시아도 사회주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모스크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 상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진 모습, 우리 평양보다 훨씬 밝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조국이 최고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크렘린궁, 그 웅장한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러시아는 우리의 우방국이고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모스크바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경호 임무는 삼엄했습니다. 리성준 최고 지도자와 러시아 표트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저희 병사들은 복도와 사무실 주변을 지켰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회담 중간 휴식 시간, 수행원 한 분이 잠깐 나가서 공기 좀 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크렘린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 제 또래로 보이는 20살쯤 된 청년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같은 걸 들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옷차림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깨끗하고 다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저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그때 마침 슈퍼마켓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빵, 고기, 과일, 채소, 과자, 음료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평양 백화점에서 본 것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원하는 걸 집어들고 돈만 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줄을 설 필요도 없었고 배급표 같은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옥수수 몇 개 파시려고 하루 종일 서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배급이 끊겨서 굶으시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이웃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그 순간 한 러시아 청년이 슈퍼마켓에서 나왔습니다. 양손에 가득 장을 보고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다는 듯이. 저 사람한테는 저게 일상이구나. 충격이었습니다. 서둘러 크렘린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맞는 걸까?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배웠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풍족해 보이지? 우리가 혹시 속은 건 아닐까?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골아떨어졌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사는 방식이 정말 옳은 걸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도 경호 임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크렘린궁 복도를 걸으며 러시아 경호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군인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우리처럼 굶주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물론 만찬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저희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빵과 고기, 수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어머니가 명절 때 만들어주시던 인조고기밥도 맛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왜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시는 거지?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조국이 최고다. 자본주의는 악이다. 최고 지도자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정말 그럴까? 숙소로 돌아와 동료들이 자는 사이 저는 몰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환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밤은 늘 어두웠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밤만 되면 칠흑 같았는데 이게 진실이구나. 우리가 속았던 거야. 그 깨달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건 제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부모님을 이런 곳으로 모셔오겠다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극적으로 현실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택이 될지. 정상회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성준 최고 지도자와 표트르 대통령의 마지막 회담이 크렘린궁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 사무실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담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수행원 한 분이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문서를 급히 가져와야 한다며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키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몇 분 후 그분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워낙 급하셨는지 사무실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으로 뛰어가셨죠. 저는 문을 닫으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에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글자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남 기습 도발 작전 계획 마이너스 극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본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다는 충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담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수행원들도 모두 회담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조선 주요 시설 기습 공격 시나리오, D-데이 병력 배치 계획, 선제 타격 목표 지점.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지만 계획은 너무나 상세했습니다. 서울 어디를 공격하고 몇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이건 전쟁 계획이잖아. 손이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핵무기 실전 배치 현황도.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표시된 빨간 점들. 그 옆에 숫자들. 이게 설마 핵무기 숨겨둔 곳?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민 통제 강화 및 강제 이주 계획. 페이지를 넘기자 지도가 또 나왔습니다. 평양 외곽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명 강제 이주 예정 지역. 제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대성구역. 우리 동네였습니다. 부모님. 무릎이 꺾였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우리 동네가 강제 이주 대상 지역이라니. 왜 우리 동네를? 부모님은 평생 나라에 충성하며 사셨는데.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반동분자 색출 및 처리 명단. 명단이 빼곡했습니다. 이름 옆에 직업, 나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는 처리 방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사령, 수용소 이송, 강제노역. 눈으로 명단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순희 -55세 대성구역 용성동 자본주의 사상 유포 혐의 총사령. 박순희.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엿도 주시고 옥수수도 나눠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 유포라니.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더 내려가자 또 아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공장 동료분, 우리 옆집 아저씨, 어머니와 장마당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이모. 수십 명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저 먹고 살려고 장마당에서 장사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가족 부양하며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서류를 원래대로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서류 몇 장을 재빨리 꺼내서 군복 안쪽에 숨겼습니다. 핵심 페이지들만 골랐습니다. 전쟁 계획도, 핵무기 배치도, 강제 이주 계획, 처형 명단.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고 책상을 정리하고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다른 수행원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게 발각되면 난 죽는다. 우리 가족도 다 죽는다. 군복 안쪽의 서류가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무섭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다시 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조용히. 볼 때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온 조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10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수천 명을 처형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저는 지금까지 뭘 지키려고 5년 동안 복무한 걸까요? 부모님은 뭘 믿고 평생을 고생하신 걸까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가 강제 이주 지역이라면 부모님도 위험합니다. 어머니 친구 박순이 아주머니처럼 명단에 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장마당에서 장사하시니까요. 그것도 자본주의 사상이라고 걸고 넘어지면 돌아갈 수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서류를 본 것도 문제지만 이걸 훔친 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아도 부모님은 위험합니다. 강제 이주 계획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이 보였습니다. 환한 불빛들.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서류. 이게 증거다. 이걸 가지고 탈출하면.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서류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아니면 강제 이주 때문에. 부모님도 위험합니다. 차라리 탈출해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게 부모님을 살리는 길일지도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3살 병사가 어떻게 탈출을 해요? 게다가 최고 지도자 수행단에서 도망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겠습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군복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이것이 저의 생명줄이고 부모님의 희망이고 진실을 알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모스크바 체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으로 돌아가는 특별 열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 열차에 타지 않기로. 아니, 탈 수 없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서류를 훔친 것이 들통나면 저는 끝입니다. 그날 오전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저희 병사들은 여전히 복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군 교육 때 배운 러시아어를 떠올렸습니다.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호텔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내일이면 고향이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모두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만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아직 이릅니다. 새벽 4시쯤 되어야 가장 깊이 잠들 때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평생 일하신 아버지. 손에 기름때가 묻어도 허리가 아파도 묵묵히 일하셨던 아버지. 태준아, 너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시는 어머니.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셨던 어머니. 태준아,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항상 걱정하시던 어머니. 군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입대하기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 셋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북한에서는 사진 찍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한 군인 된다고 기뻐하시던 그날.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다. 탈영병이 되려고 합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놈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계획, 강제 이주, 처형 명단. 이런 나라를 지키는 게 충성입니까?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효도입니까? 시계를 또 봤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가방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서류, 그리고 몸에 지닌 돈 조금. 러시아 루블로 환전한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받은 것인데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군복은 입고 가야 했습니다. 다른 옷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계급장은 떼어냈습니다. 북한군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너무 눈에 띌 테니까. 새벽 3시 반.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동료들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평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꿈을 꾸고 있겠죠. 미안합니다, 동무들.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당직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뒷문은 비상구였습니다. 경보가 울릴 수도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다행히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군 생활로 단련된 체력 덕분에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쯤 발각됐을까? 추격조가 나왔을까?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제 길을 비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지하철역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24시간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역무원에게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어디 있습니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물었습니다. 역무원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새벽에 군복 입은 동양인이 어설픈 러시아어로 묻는 것이 수상했겠죠.
하지만 지도를 꺼내서 가리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표를 샀습니다. 러시아 돈이 얼마 없었지만 표 살 돈은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피난 왔다가 전쟁통에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거야. 우리 가족을.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지하철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게 저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군복 안쪽의 서류를 만져봤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성공해야 한다. 꼭 살아서 부모님을 다시 뵙겠다. 통일이 되면 꼭 모시러 가겠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역무원이 가르쳐준 대로 노선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노선을 탔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서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군복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 러시아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뭐라고 물으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아니오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다른 데를 보셨습니다. 들키면 안 돼. 아직 대사관까지 멀었어.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군복 안쪽의 서류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혹시 누가 보면 어쩌나. 6시가 되자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스크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지도를 꺼내봤습니다. 역무원이 표시해준 곳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2블록 더 가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뛰면 더 눈에 띌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지만 뭔가 급박한 느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를 찾는 소리라는 것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군인. 이번엔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요원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제 실종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선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5년 군 생활의 체력 훈련이 이럴 때 쓰이는 줄 몰랐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켜섰습니다. 누가 소리쳤습니다. 러시아 경찰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까지만 가면 된다.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추격자들도 따라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젊고 체력이 좋은 요원들이 분명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멈춰라. 멈추면 살려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서류를 훔친 것이 들통났으니 살려줄 리 없습니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다.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대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살려주세요. 목청껏 외쳤습니다. 한국말로. 경비가 놀라서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치며 뛰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북한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경비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북한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놈 내놔. 우리 군인이다. 탈영병이다.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대사관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인 곳. 경비들이 대문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물러나십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대사관 영역은 그 나라 땅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비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건물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을 받았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잠시 후 정장 입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외교관 같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나이는요? 23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탈북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교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탈북하셨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땀에 젖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관께 건넸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외교관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을 보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크렘린궁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경호 임무 중에. 외교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 보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태준 씨, 이게 진짜입니까? 정말 북한 내부 문서입니까? 네.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외교관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하셨습니다. 예, 긴급 상황입니다. 탈북자 한 명이. 네, 특급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시 본국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준 씨, 잘 오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성공했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부모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못 뵙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아직 대사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유. 처음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는 대가.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 23 청년이 치르기엔 너무 큰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제 양심이 말했으니까요.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북한의 막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난방, 언제든 나오는 물.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교대로 서서 대사관 출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 외교관님이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준 씨, 북한 측에서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영병인이 돌려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습니다. 태준 씨가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면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러시아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압력이 있어서요. 제3국을 경유해야 합니다. 제3국이요? 네.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경로를 준비 중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제 탈영 소식을 들으셨을까? 얼마나 놀라셨을까? 얼마나 슬프실까? 부모님께 연좌제가 적용되면 어떡하지?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제가 탈북했으니 부모님도 처벌받으실 겁니다. 공장에서 쫓겨나실 수도, 더 열악한 지역으로 추방당하실 수도, 심하면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효도하려고 군대에 성실히 복무했는데 결국 부모님께 최악의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돌아가서 서류 훔친 것이 발각되면 저는 물론 부모님도 끝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탈출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밤중에 대사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차에 탔습니다. 창문에 안막이 쳐진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외교관 두 분과 함께 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들이 미행하는 건 아닐까? 혹시 러시아 경찰이 검문하면 어쩌나?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도 특별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길로 가서 검색도 따로 받았습니다. VIP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자 신세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주셨습니다.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편히 가세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지. 북한에서는 동무라고만 불렀고 친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사회였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더 멀어지는 겁니다. 부모님과도 더 멀어지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하얀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 북쪽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평양이 있고 대성구역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아들은 남쪽으로 갑니다. 자유를 찾아갑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또다시 특별 통로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크바 대사관보다 작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몽골 대사관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입국 절차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 때문에 외교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준 씨, 서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준 씨가 가져온 서류가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군요. 국정원에서 직접 나와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태준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부모님께 불효했지만 더 큰 선을 위한 일이었구나.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물론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탈북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불효 중에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들어주세요. 아들은 진실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온 이유가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아들은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갑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부모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아들 태준 올림.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부모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다음 날 아침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란바토르 거리를 봤습니다. 몽골도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리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북한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모님도 저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인천행 직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하면서 몽골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남쪽으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23, 아직 젊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희망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새로운 조국을 향해서.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같은 언어인데도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밝았습니다. 북한에서 듣던 딱딱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육지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도착하는구나. 분단된 조국의 남쪽.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살던 땅. 6.25 전쟁으로 갈라진 그 땅에 70년 만에 후손이 돌아오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해냈구나.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구나.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짐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외교관님이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후에야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정장 입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악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악수 같은 거 안 하니까요. 이제부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신원 확인 후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창문이 썬팅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직원 2분과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거리를 봤습니다. 넓은 도로, 깨끗한 차들, 높은 건물들, 화려한 간판들. 모든 게 평양보다 컸고 밝았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는 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큰 트럭들, 버스들. 모두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태준 씨, 처음 보시는 거죠? 국정원 분이 물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앞으로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대낮인데도 간판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편의점입니다. 24시간 문을 열어요. 24시간요? 네. 밤에도 낮에도 언제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북한에서는 밤이면 모든 게 닫혔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게도 문 닫고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간판들이 더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보며. 저 사람들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감시당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나 가지고 다니며 자유롭게 쓴다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남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소파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곧 담당자가 올 겁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낮 풍경이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인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북쪽은 굶주리고 남쪽은 풍요로운 이유가 뭘까요? 체제 때문인가요? 지도자 때문인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준 씨. 국정원 북한 담당 팀장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편히 앉으십시오. 물이나 커피 드릴까요? 물 주시겠습니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 맛이 달랐습니다. 태준 씨가 가져오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먼저 검토했고 우리도 분석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북한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특히 핵무기 배치 현황이나 전쟁 계획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태준 씨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정보 덕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불효했지만 더 큰 선을 위한 일이었구나. 앞으로 며칠간 조사가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정원 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력, 북한군 생활, 러시아 출장, 서류 발견 과정, 모든 것을 힘들었지만 성실히 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준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준 씨 덕분에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하나원에 가서 적응 교육을 받지만 태준 씨는 특별한 경우라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정원 분과 함께였지만 자유롭게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음식점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드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삼겹살 어떠세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모님께 이 맛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 아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모셔와서 함께 먹겠습니다. 그날 밤 배정받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침대, 책상, TV, 냉장고, 화장실. 모든 게 있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 비판을 할 수 있다니.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스포츠, 광고. 모든 게 다채로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24시간 밝은 도시, 자유의 도시. 이게 자유구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자유는 빛이었습니다. 자유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유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인이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완전히 끝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북한 군대의 실상, 평양 주민들의 생활, 최고 지도자, 경호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의 내용들. 특히 서류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정원 전문가들이 매일 와서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이 지도에 표시된 빨간 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핵무기 저장소로 추정됩니다. 수행원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겁니까? 장마당에서 장사하거나 외국 문물에 관심 보이거나 체제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명단에 어머니 친구분도 있었고 아버지 동료분도 있었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태준 씨, 이번 정보 분석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우리도 놀랐습니다. 태준 씨가 가져온 서류에 담긴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전쟁 도발 계획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남침 시나리오, 병력 배치, 공격 목표 모두 실전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 배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저장소가 더 많았고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숫자도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민 통제 강화 방안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만 명 강제 이주, 수천 명 숙청. 이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제 부모님도. 네. 태준 씨 부모님이 사시는 대성구역도 이주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우리 정부가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모두 긴급 회의를 했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국제사회에도 알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태준 씨 덕분에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태준 씨,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팀장님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23 젊은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 정말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린 용기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한 일은 더 많은 부모님들, 더 많은 가족들을 구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새 출발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놀랐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우유, 계란, 과일, 고기.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급을 기다릴 필요도, 장마당에서 줄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 뜨거운 물도 찬물도 마음대로. 북한에서는 물도 귀했는데 전기 스위치를 켤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24시간 내내. 북한에서는 밤만 되면 암흑천지였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허전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밤마다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제 탈북 소식을 들으셨을까? 연좌제로 처벌받으시진 않았을까? 강제 이주당하시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로 부모님이 고통받고 계신 건 아닐까? 제가 편하게 살기 위해 부모님을 버린 건 아닐까? 어느 날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평양 외곽 지역 주민 대규모 이주 시작.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던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화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모님도 그 이주 대상에 포함되셨을까? 지금쯤 어디로 가셨을까? 그날 밤 편지를 또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아버지, 어머니. 서울에서 아들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는 자유로운 곳입니다. 물도 전기도 풍족하고 음식도 넘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매일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강냉이 국수 생각도 나고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오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우리 집 작은 방에서 셋이 둘러앉아 먹던 저녁밥도 그립습니다.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아들 태준 올림.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미 10통이 넘는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보낼 수 없는 편지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면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역사 공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저는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배웠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경제 공부도 놀라웠습니다. 자본주의가 악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배급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말투도 고쳐야 했습니다.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 해야 했고 수령님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한 음식은 북한보다 달고 맵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지금은 좋아하게 됐습니다. 특히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건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북한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인조고기밥, 강냉이 국수, 두부밥. 그 소박한 맛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군인 출신, 주민 출신.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자유는 얻었는데 가족은 잃었으니.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가 여기 온 건 헛되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야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 되는 거야. 희망이요? 그래.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잖아.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지.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해. 그날부터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통일 전문가가 되겠다고. 남북 관계를 연구하고 통일 정책을 공부하고 언젠가 통일에 기여하겠다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겠다고. 부모님을 찾아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그리고 서울로 모셔와서 이 자유와 풍요를 함께 누리겠다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제가 탈북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적응이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말투도 가끔 어색하고 문화도 낯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 덕분에 전쟁이 예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매일 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공부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꼭 통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거리를 함께 걸으며 자유의 공기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입니다. 환한 불빛들, 자유로운 사람들, 희망이 있는 도시. 저는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북한 출신입니다. 평양 대성구역 용성동에서 태어난 김태준입니다.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다리가 될 겁니다. 양쪽을 모두 아는 사람들, 양쪽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이 거리를 걸을 겁니다. 자유의 거리를, 평화의 거리를, 통일된 조국의 거리를.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희망을 안고, 감사함을 안고, 그리움을 안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23 청년이 목숨 걸고 선택한 자유의 이야기. 북한의 비밀을 세상에 알린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통일을 꿈꾸는 이야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